저는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 아주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죠. 학교 다닐 때는 제대로 하지도 않던 공부를 나이 먹은 지금에 와서야 다시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40대라고는 했지만 이제 해가 바뀌면 50대가 되긴 해요. 아이들을 얼추 키워놓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보니 그간 살아왔던 것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결혼 생활과 육아를 돌아보니 진정한 내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먼저 신경을 쓰는 걸 집어치우고 제 인생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보려고 해요. 저는 평범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식당을 하시면서 장사를 하셨고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장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남매는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저녁 식사 역시 늘 둘이서 해결하고는 해야 했어요. 사실 그때는 학원이래 봐야 주산이나 피아노, 태권도 이런 곳이 다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학교만 끝나면 놀 친구들도 많았고 학교며 골목이며 친구들과 놀 장소도 많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실컷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져서 다른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남매도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끼리 라면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엄마가 끓여놓은 국에 밥을 말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하지만 외롭거나 서럽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친구들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아파트에 살더라도 서로 옆집, 아랫집, 윗집 서로 다 알고 지내던 때였으니까 이웃들이며 저희 친구들의 부모님들이며 전부 저희 집 사정을 알았어요. 그래서 종종 저희끼리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를 딱하게 여긴 친구 부모님들이 저희도 같이 불러서 저녁도 먹이고 씻겨서 재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직 철이 없었던 저희 남매는 그걸 그저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제 친구 부모님들에게 늘 보답을 하셨어요. 늘 뭐라도 식당에서 가져와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김장철이면 온 동네 전체 김치를 한 통씩 돌릴 정도로 김장도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서로 나누고 또 도우며 살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모님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마냥 즐겁고 매일매일이 재미있던 때였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어 1학년을 막 마쳤을 무렵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던 것이죠. 엄마는 암이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항암을 하고 하는 동안 엄마 병간호와 집안일은 전부 다 제가 해야만 했죠. 그렇다고 집안일이며 엄마 병수발을 아직 초등학생이던 어린 남동생에게 시킬 수도 없었고 아빠는 엄마 빈자리를 채우며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학교와 병원 그리고 집으로 가며 지냈어요. 늘 정신이 없고 바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에만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놀러를 다니는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죠.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바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늘 아빠와 어린 동생 걱정뿐이었죠. 지윤아, 아빠랑 동생 잘 챙겨야 한다. 알았지? 엄마는 너만 믿을게. 엄마가 없어도 꼭 네가 아빠 잘 돌보고 동생도 공부 잘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야 해. 응? 알았어. 내가 이제껏 다 했는데 무슨 걱정이야. 엄마는 건강해질 생각이나 해. 내가 살림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해. 그래, 장한 내 딸. 엄마는 너만 믿어. 네가 있어서 엄마는 안심하고 갈 수 있어. 엄마가 눈을 감는 날까지 제 손을 잡고 한 말은 아빠와 동생 걱정이었어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남은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한 말이겠지만 그게 어쩌면 제 인생의 저주가 될 줄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죠. 그렇게 6년 가까이 병마와 싸우던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엄마의 투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았고 아빠는 빚을 많이 지셨어요. 거기에 막 고등학생 된 동생의 교육비도 많이 들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바로 아버지 가게로 나가 아버지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동생 뒷바라지를 했죠. 당연히 대학은 꿈도 못 꾸었죠. 대학생이 된 친구들이 부럽기는 했지만 그때는 또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공부는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내 주제에 무슨 공부의 대학이냐 이러면서 살았다고나 할까요? 동생도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살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빚만 남았던 아버지는 저희가 살던 집과 운영하던 식당을 팔아서 빚을 어느 정도 갚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 기술을 배워서 시장 한켠에서 작은 횟집을 시작하셨죠. 앞으로 몇 년만 좀 고생을 하자. 그럼 얼른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너 못한 공부도 시켜주고 원하면 대학도 보내줄게. 이 나이에 무슨 공부의 대학이야.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횟집이에요? 백반집을 했으면서? 아빠 고향이 바닷가잖니. 사실 예전부터 횟집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비린내를 질색해서 못했어. 횟집은 장사가 잘 되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회를 떠서 팔았기 때문에 질이 좋기로 곧 입소문을 탔어요. 거기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점심은 물론 매일 저녁마다 사람들로 식당은 꽉 찼죠. 주말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 혼자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저희 가게에는 늘 아르바이트생을 썼어요. 그러다 한 남자 대학생이 학교 휴학을 하고 장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대학을 1학년만 다니다 휴학을 하고 돈을 벌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국 최고 대학 법학과를 말이죠. 처음에는 명문대생을 처음 만난 것이라 신기하긴 했는데 이 알바생이 덩치만 크고 일을 못했어요. 명문대생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일머리가 없는지 제 속이 터져 나갔죠. 사람 좋은 아버지는 허허거리면서 봐주기만 했는데 저는 그럴 거면 돈 주고 알바를 왜 쓰냐고. 저는 그 알바생을 엄청 갈구고 굴렸어요. 이렇게 일을 못하느니 차라리 그만둬 버리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달 하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의외로 꽤 잘 버티더라고요. 일은 못했지만 근성은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가까이 같이 일을 했죠. 벌써 1년이네. 이제 알바 그만두고 복학할 거지? 월급도 많이 모았을 거 아냐. 네, 복학해도 주말에는 나와서 알바할 거예요. 평일도 하루 이틀은 저녁에 나올 거고요. 사장님이랑 이야기 끝냈어요. 학교 다니면 안 바쁘겠어? 돈 벌어야죠. 등록금은 벌었어도 뭐 책값도 있고 밥값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요. 학교 다니는 중이면 과외 같은 거 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 공부도 하고 일도 하려면 힘들 텐데. 누나, 나 못 봐도 괜찮아요? 왜 자꾸 다른 일을 하라고 해요? 나 서운하네. 그리고 제 성격 알잖아요. 낯가려서 과외 일 못하는 거. 하긴 너 처음 일한다고 왔을 때 내가 정말 속 터져서 죽을 뻔했지.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말이야. 대단해. 사정을 들어보니 그 남학생은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의 누나가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누나도 꽤 명문 대학생이었고요. 그 학생은 공부는 엄청 잘했을지 몰라도 숫기가 없는 성격이었어요. 나중에야 자기가 보고 싶지 않겠냐는 농담도 하고는 했지만 처음에는 입을 꼭 다물고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할 정도로 성격이 소심했어요. 말도 너무 없어서 말은 할 줄 아나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일도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사장님이 늘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버티지 못하면 영영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 버텼죠 뭐. 하긴 나 처음에 너 말이 너무 없어서 말을 못하나 했잖아. 네, 저 사실 다른 가게에 알바를 하겠다고 갔다가 1시간도 못하고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너 같은 명문대생이면 과외로 편하게 일하고 돈도 훨씬 많이 벌 텐데 여기 몸이 힘들잖아. 저는 과외보다 여기가 편해요.
거기다 제가 없으면 누나는 어쩌려고요. 사실 횟집에는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 당시 젊은 아가씨였던 저에게 술을 먹고 추근덕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키도 크고 덩치도 컸던 알바생이 그런 손님들을 다 막아주었죠. 그래서 저도 어느새 그 알바생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구박을 하며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정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아버지는 그 학생을 엄청 아끼셨어요. 이상하게 친자식같이 정이 간다고 하시면서 잘 품어주셨죠. 그 알바생은 복학을 하고도 주말이나 평일 저녁 하루 이틀 정도는 꼬박꼬박 가게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저희 아빠 양아들 같은 느낌마저 들더군요. 그 사람은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따로 제 남동생을 만나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덕분에 제 남동생도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그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누나, 저 군대 가면 편지할 거니까 면회도 와줄 거죠? 시간 보고. 그리고 내가 무슨 면회까지 가. 가족이면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저 친구 없는 거 아시잖아요. 면회까지 힘들면 편지라도 좀 써주세요. 네? 알았어. 벌써 면회 타령하지 말고 가서 몸 건강히 잘 지낼 생각이나 해. 그 알바생이 입대를 하고 저는 편지도 주고받고 면회도 갔죠. 남들은 아들이 군대를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외로웠어요. 엄마고 뭐고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맛있는 것을 챙겨서 거의 매주 면회를 가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죠. 저희가 사귀게 되자 가장 좋아한 사람은 저희 아빠셨어요. 남자친구는 제대를 하고 바로 저희 가게에서 일을 했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바로 다음 해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빨리 결혼을 하기를 너무나 원했고 아빠 역시 이왕 할 결혼 빨리 하라고 하셨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저 역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명문대 보내놨더니 고작 일하던 가게 딸이니? 그것도 고졸을?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고생을 했는 줄 알아? 너네 집은 돈만이지 공부는 신경 안 쓰니? 나는 아직도 고졸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 저를 보고 대놓고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 짜증이 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제 학벌이 남자친구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저는 남자친구가 명문대 출신이니 그런 소리쯤은 당연히 들어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제가 모자란다 여겼던 것이죠. 시어머니와 신우의 일종의 그런 갑질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무난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 말 외에 시어머니의 다른 반대는 없었거든요. 아니 반대를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 시댁은 돈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명문대 보내려고 그 고생을 했느니 어쩌니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 역시 자신의 어머니 말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 학교 다니고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냥 심술 부리는 거야. 앞으로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내가 할게. 괜찮아. 나도 신경 안 써. 그간 남편은 대학 생활 내내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녔고 저희 아버지가 용돈을 더 챙겨줄 정도였으니까요. 남자친구를 알고 난 이후부터 결혼을 할 때까지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존재감을 느낀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어쩌면 남들이 보면 저보고 결혼을 잘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까디집어 보면 그리 좋아할 일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야말로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였거든요. 솔직히 만약 지금이었다면 저는 그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연애 경험 하나 없었던 제가 어릴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정이 깊어졌으니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거기에 당시 저는 제 처지에는 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있었죠. 신혼집은 당연히 아버지가 얻어주셨어요.
뭐 살림살이며 뭐며 전부 아버지가 해주셨고요. 저 역시도 경제활동이래 봐야 전부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한 것이 다였으니 개인적으로 가진 돈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도 무일푼이었고요. 아버지는 그래도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사위가 들어왔으니 아빠는 너무 좋다. 우리 딸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만 살아야 해. 그럴게요, 아빠. 정말 잘 살게요. 아마 아버지는 제가 변호사나 판사, 검사 부인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일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몰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 사람이 고시를 패스하기까지는 무려 4년이 걸렸어요. 4년? 말이 4년이지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남편의 고시 뒷바라지는 오롯이 우리 가족의 몫이었고요. 정확히 말해서 아빠와 저의 몫이었지요. 하지만 저와 아버지는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그 사람 뒷바라지를 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도 매일 아버지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왔어요. 아버지는 역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저와 남편을 먹여 살리셨지요. 결혼을 했다고 알콩달콩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새벽이면 학원으로 가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서는 그야말로 잠만 자고 나갔고 어쩌다 집에 있는 날이라도 저는 그 옆에서 숨소리도 죽인 채 텔레비전 하나 제대로 틀지 못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참 당당했어요.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아들 걱정 많이 하고 잘 챙겨주는 엄마인 척 했지요. 내 아들 잘 챙기고 있니? 전에 보니 살이 좀 빠진 것 같던데 밥은 잘 챙기고 있는 거지? 공부할 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잘 챙기고 있어요. 새벽에 나가기 전에도 꼭 밥 차려주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이 큰 인물 될 사람인데 네가 공부고 뭐고 몰라서 걱정이다. 너도 공부를 좀 해라. 나중에 우리 아들 출세하면 네가 앞길 막는 것이면 어쩌니? 그간 남편에게는 신경을 전혀 쓰지도 않았던 주제에 갑자기 시어머니 노릇을 하겠다고 저러는 게 너무 싫었지만 뭐 그건 참을만 했어요. 전화야 그냥 대충 대답을 하고 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짜증이 났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건 시어머니와 신우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가게로 찾아와 공짜로 음식을 먹고 간다는 거였어요. 올 때마다 말이죠. 그 시작은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일을 제가 아빠에게 부탁드려 저희 가게에서 저녁을 대접한 것이었죠. 그때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저희 아빠 역시 좋은 마음으로 최고급 회를 내오고 좋은 술을 대접했지요. 분위기 나름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았는지 술 몇 잔이 들어가자 자기가 남편 없이 어떻게 혼자 애 둘을 키웠는지 신세한탄도 하고 우리 아버지도 이해한다고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저녁도 대충 먹고 술도 마시고 시간이 얼추 지나면 자리를 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정말 끝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이 내일 공부를 하러 가야 한다고 먼저 자리를 뜨면서 눈치를 줬는데도 그 둘은 새벽까지 술을 더 달라, 안주를 새로 달라, 진상을 부렸죠. 사실 저희 아버지와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거기에 남편도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시댁 식구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는 정반대였어요. 다음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미친 듯 술을 마셔서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가게 바닥에 토를 하고 술주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아빠와 저는 정말 질려버렸죠. 그래놓고 고작 이랬어요. 너는 공부를 한 것도 아니면서 술도 못 먹니? 그래도 술 먹을 때 장단 맞춰주는 사람은 있어야 하는데 시엄마랑 밤새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 좀 좋아? 같이 마시는 사람 없어도 밤새 드셨잖아요. 숙은 괜찮으세요? 어제 가게에 다 토하고 가셔서 그거 치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술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너도 살아봐라. 그런데 안주가 좋아서 그런가 오늘 속도 별로 안 쓰리고 그러네. 내 종종 가야겠어. 너네 가게 좋더라. 그러게 어제 안주도 좋고 다 좋았어. 우리 가끔 가도 되지?
자주 봐야 서로 친해지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그때 잘라서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걸 저는 두고두고 후회를 했어요. 자기들이 원래 술을 즐긴다면서 당당하게 굴었죠. 평소 술을 즐기던 말던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사돈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이후로 아빠와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절대 가게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둘은 무한정 나오는 술에 공짜 회가 좋았는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왔어요. 생일이며 뭐며 모일 자리가 있을 때는 무조건 저희 가게에서 해야 했죠. 심지어 신우가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오는 날도 저희 식당에서 보자고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날 역시 사단이 났죠. 마침 그 자리에는 남편도 있었어요. 당연히 또 시어머니와 신우는 술을 떡이 되도록 먹고 술주정을 하는데 기가 찼던 건 끼리끼리 만난다고 신우 남편이 될 사람도 술을 먹고 비틀거리다 우리 식당 식탁까지 부수는 소동을 벌였던 것이었죠. 그날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는 중간에 셋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마침 그날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남편도 자기 식구들에게 한 소리를 했고요. 다음 날 신우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더라고요. 내 체면도 있는데 어떻게 내 남친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있어? 내가 손 위인데 너는 배운 게 없니? 하긴 가방끈이 짧으니 뭘 알겠니? 뭐라고요? 매번 가방끈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가방끈 긴 형님은 배운 게 많으셔서 그렇게 남의 가게 와서 공짜로 밥 먹고 술 먹고 주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저 할 말 많아요. 솔직히 그간 공짜로 먹고 마시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요? 형님은 그 좋은 대학 나와서는 염치도 모르세요? 그날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신우와 소리를 지르며 대판 싸우고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죠. 시어머니도 전화를 해서 화를 내기는 했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 아빠 편이었고요. 그러다 남편이 사시에 붙었어요. 저는 그날 펑펑 울었죠. 남편도 고맙다고 울었고요. 남편의 사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저와 남편 그리고 아빠와 제 남동생까지 넷이 모여 아빠 가게에서 조촐히 식사를 하고 말았어요. 남편도 그 사건 이후로 시댁과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하지만 뭐 고시 합격은 연락을 해야 하잖아요. 그 연락을 받고 시모가 나타나서 또 서운하다느니 자기가 키웠는데 성공하고 엄마를 모른 척 한다느니 난리를 치기는 했죠. 그럼 어쩌겠어요. 또 죄송하다, 그럴 뜻은 아니었다 이러고 다시 화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기세등등하던 신우도 본인이 결혼할 때가 다 되고 제 남편이 사시에 붙으니까 그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렇게 화해 아닌 화해를 할 수밖에요. 대신 가족 모임은 무조건 다른 식당을 예약해서 거기서 했어요. 이제 저희 아빠도 몸이 많이 힘드셔서 예전처럼 가게 운영을 할 수 없었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이 사시에 합격하고 연수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첫 아이도 가지게 되어서 식당 일을 그만두었죠. 입덧도 심했고 이제는 집에서 쉬라고 남편이 강하게 권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막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우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신우 역시 모은 돈이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신우에게 돈도 정말 많이 보태줬어요. 신우는 명문대 나왔다 어쩐다 했지만 오래 학원 강사 생활을 했는데도 모은 돈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그간 신우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해서 보태줄 돈은 더더욱 없었으니 제 남편이 누나 시집을 보내다시피 하는 꼴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죠. 아버지는 나이가 드시면서 힘드셔서 예전만큼 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가게를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매니저를 고용해서 가게를 꾸려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일은 예전만 못했는데 인건비 같은 비용은 더 늘었고요. 그런데도 저는 아빠의 형편을 알면서도 제대로 도움을 많이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게 가장 속상한 부분이었죠. 고작 신입 변호사인 남편 수입으로 저희는 시어머니 생활비도 대야 했고
그 와중에 신우 시집을 보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사실은 몹시 빠듯하게 살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사를 하고 뭐 하느라 대출도 생겨서 그것도 갚아야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동안은 딸에게 붙어서 살다가 이제는 변호사 아들 덕 좀 보며 살아야겠다나요? 저 몰래 아들에게 카드를 달라고 해서 생활비 외에도 카드를 쓰고 다니지를 않나? 저에게 대출을 받아서 목돈을 좀 달라고 하지를 않나? 집이 좁으니 이사를 좀 해야겠다고 하지를 않나? 진짜 난리를 쳐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엎었던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대출을 좀 받아서 목돈을 달라고 저를 들들 볶을 때였죠. 제가 남편에게 선언을 한 것이죠. 당신 어머니 대출 받아서 드릴 거면 그렇게 해. 그 전에 나랑 이혼하고.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출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가 왜 갑자기 5천만 원이 필요하냐고. 이번 달 카드값도 얼마가 나온 줄 알아? 그건 내가 해결할게. 정말 미안해. 됐어. 매번 미안하다고 하고 해결하면 그건 남의 돈이야? 나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살 거면 나랑 이혼하고 니나 엄마에게 가서 살든 마음대로 해. 제가 마음먹고 질렀더니 남편이 깜짝 놀랐는지 그 이후로는 자기 엄마에게 단호하게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남편 카드를 해지해버리고 매달 정해진 생활비 외에는 못 드린다고 통보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몹시 화를 내시고 그 이후로 저희 관계도 서먹해졌죠. 하지만 차라리 그 편이 편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그 즈음 저 역시 둘째를 낳아 애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기도 했죠.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 아등바등하고 남편 역시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밥 먹듯 하며 사는 동안 시어머니는 태평했죠. 그 와중에도 팔자 좋게 아들이 주는 생활비를 따박따박 받으며 놀고 먹었으니 어쩌면 우리 중 가장 여유가 넘쳤을 거예요. 알면 알수록 시어머니는 경제 개념도 없고 정말 대책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남편이 대학생 시절 거의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공부를 한 이유도 사실 시어머니 때문이더군요. 원래 남편의 집안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다고 해요. 그러다 신우가 막 대학생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것이지요. 당시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원래 남겨주셨던 재산도 있었고 보상금이며 보험금도 꽤 있었다고 했어요. 그 금액은 지금 들어도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액수였고요. 하지만 그 돈을 전부 다 시어머니가 흥청망청 써버렸던 것이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형제들이 조의금까지 다 혼자 애둘을 데리고 살아갈 시어머니에게 챙겨주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다 써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뭐 누구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둥 그러는데 당시 만나던 애인도 있었다고 그러는 걸 보면 뻔했죠. 그러니 남편은 그 명문대에 합격을 하고도 입학금이 없어서 울면서 친척들에게 꿇어 다녔다고 해요. 결국은 신우가 학원에 급하게 취업을 해서 돈을 보태주기도 했고요. 그 일이 있었던 이후로 친척들도 전부 학을 떼서 연락이 거의 다 끊기다시피 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그때 일을 이야기해요. 나 사실 그때 장인어른이랑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결국 학교도 못 마치고 공사판이나 전전하며 살았을 거야. 공사판은 결국 과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졸업했겠지. 내 동생도 당신이 공부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간 거잖아. 그거야 당신과 장인어른이 감싸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었으니 그런 거지. 거기에 처남도 내 식구잖아. 나 진짜 그때 사실 모든 걸 다 포기할까 싶었거든. 신우 역시 하고 싶은 꿈도 많았는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대학 내내 학원 일과 과외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 생활비에 본인 등록금을 대면서 허덕이며 살았더라고요. 신우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본인도 느끼는 바가 많았는지 약간 철이 든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에게도 꽤 부드럽게 대하고 미안함을 느끼는지 저나 제 아이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다만 신우는 결혼 후 시어머니와는 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뒷바라지는 하고 싶지 않다 선언을 하고
애 낳고 살기 바빠서 그럴 수도 없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결국 그 몫은 전부 다 남편에게 돌아왔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살면 살수록 억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편 뒷바라지며 변호사로 만든 건 저와 저희 아빠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혜택을 보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어머니였죠. 거기에 저희 남편이 숫기가 좀 없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변호사를 해도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된 건 아니었어요. 큰 로펌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주로 서류 작업을 전담했거든요. 일도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지만 솔직히 그저 월급을 받는 변호사였던 것이죠. 물론 월급이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 생활비의 대출금,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부양을 하려니 저는 억울하고 짜증이 났어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는 매일 괜찮다고만 하시면서 늘 저희에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늘 주는 건 없고 받으려고만 하니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러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큰 지병은 아니었지만 오래 서서 일을 하셨던지라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물론 그 병원비는 저희가 다 냈어요.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그때 마침 동생이 막 결혼을 한 때였는데 고맙게도 올케가 아버지 병수발을 도왔죠. 제가 너무 고마워서 올케에게 용돈을 좀 챙겨주었는데 그걸 우연히 알게 된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수술비도 네가 타냈다면서 그래놓고 옳게 용돈까지 주니? 너는 돈이 남아돌아. 전부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이야. 어머니, 섭섭하네요. 저희 아버지가 이 사람 매달 용돈 챙겨준 것만 해도 수술비보다 많아요. 그리고 간병비 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게 아까우세요? 이야기가 왜 그리로 가? 그냥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니까 그렇지? 그럴 돈이 있으면 너는 시어머니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본인 용돈 더 안 챙겨준다고 저러는 모양이구나 싶었지만 어쩌라고요. 제가 별 대꾸를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약이 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이러셨어요. 아버지 퇴원하셨지? 가게 문은 다시 여셨니? 네, 그런데 다리가 안 좋으셔서 매니저님이 가게 보고 계세요. 내가 조만간 니네 아버지 가게에 가서 좀 어떠신가 보고 오랜만에 회도 좀 먹고 와야겠다. 주변 다 다녀도 니네 친정 횟집만한 곳이 없어. 나중이에요, 어머니. 지금 가셔도 아버지가 가게 계속 안 계셔서 못 만나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속셈이야 뻔했어요.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가게에 오려는 시어머니를 거절했죠. 그러다가 동생과 저 그리고 아버지가 상의를 해서 결국은 친정에서 하던 횟집을 정리하고 새 주인에게 넘기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무리였고 저희들도 이제 다 자리를 잡았으니 쉴 때도 되셨다 판단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엄마 납골당 근처에 외곽에 전원주택을 하나 사서 이사를 가기로 하셨고요. 가게는 금방 정리가 되었어요. 장사도 잘 되던 곳이었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도와 가게 일을 하던 매니저님이 바로 가게를 인수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가게에 새로운 사장님이 되신 그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오늘 갑자기 단체 손님이 왔는데 지은 씨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분들이야. 계속 시키기만 하는데 내가 좀 불안해. 혹시 와줄 수 있어? 네? 저희 시어머니라뇨? 갑자기요? 아무래도 사장이 나인 줄 모르고 자꾸 시키기만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걱정 말고 먹기만 하라고 하는데 나도 지은 씨 시어머니 봤잖아. 와서 이야기 좀 해줘. 알고 보니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니가 친구들 30명을 끌고 가게로 들이닥쳤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비싼 대방어에 광어까지 실컷 먹었고요. 마침 제가 가게 근처에 있어서 급히 달려갔죠. 시어머니 일행은 마침 식사가 마친 무렵이었는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랬죠.
돈 한 푼 내지 않고 나가면서 말이죠. 공짜로 잘 먹었다고 사돈한테 꼭 전해줘라. 그럼 거기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세요. 기가 막히면 웃음밖에 안 나온다더니 저는 활짝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허겁지겁 계산서가 든 봉투를 들고 식당 밖으로 따라 뛰어나오는 사장님을 보시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이더라고요. 하지만 디이어 사장님이 내민 계산서와 저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식사 금액은 총 187만 원이었어요. 모르셨어요? 저희 가게 팔았어요. 저분 이제 저희 가게 매니저님 아니고 사장님이에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아니, 이럴 리가. 너 왜 미리 이야기를 안 한 거야? 너 거기 서봐. 아니, 이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저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차를 세워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본인들이 먹은 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30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자기들이 먹은 돈 187만 원 정도야 알아서 못하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몸을 돌리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죠.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으악하는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리더니 뭔가가 와당탕 엎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돌아보니 주차장 한편에 놓아둔 멍게통을 발로 차서 엎으시고는 그 물을 피하려다 쭉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찌으신 거였어요. 깜짝 놀라 다가가 일으켜 세워드리려던 것도 잠시.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 자리에 서야만 했지요. 너 이 나쁜 년 일부러 그랬지? 야, 나는 몰라.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내. 친구들에게 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기가 막혀서 아니 저는 물 한 모금 마신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이걸 해결해요? 어머니랑 친구분들이 전부 드신 거잖아요. 내가 하라면 아재 뭔 잔말이 많아. 아이고 허리야. 너 일부러 그랬지? 난 죽어도 돈 못 내. 못 내니까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거기 퍼질러 앉아서 저를 노려보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못돼 처먹었다는 둥, 일부러 그랬다는 둥, 진작에 알아봤다는 둥 기가 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게 해드려야겠다고 말이죠. 다시는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말이에요. 저는 한숨을 내쉬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경찰에 전화하세요. 무전 취식자가 있다고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아주 팔자 좋게 저희가 주는 돈으로 여행 모임이다, 개모임이다 뭐다. 거기에 산악회며 모임이란 모임은 아주 많이도 하고 다녔어요. 거의 매일을 나가서 모임을 하고 놀고 다닌 셈이었죠. 그러다 그중 한 모임 사람들을 전부 끌고 와서 남의 식당에서 그렇게 먹어댄 것이었어요. 제가 단호한 표정으로 경찰을 부르라고 하자 사장님은 바로 신고를 했어요. 제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더니 시모는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대로 주차장 바닥에 퍼질러 앉아 멍게통을 얹고 물을 뒤집어 쓴 채로 돌아가는 사정을 보더니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며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 저에게도 욕을 퍼부었죠. 아이고 내 허리, 내 발목. 나 고소할 거야. 여기 손님 지나가는 자리에 이런 위험한 걸 두고 너도 가만둘 줄 알아? 너 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이 나쁜 년. 구급차 부를게요. 아프시면 가만히 계세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는 몇 분 만에 바로 오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이 길바닥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바로 구급차에 태웠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일이 그렇게 되니 당황하더군요. 너 이거 지금 무슨 짓이야? 아프시다면서요. 아프시면 가서 치료받으셔야죠. 이분 여기 걸려 넘어지셨으니 병원으로 잘 가주세요. 병원에는 제가 차로 따라갈게요. 저는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를 몰고 구급차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바로 응급실에 입원을 시켰죠. 시어머니는 녹이등등한 얼굴로 저만 째려보고 애꿎은 의사에게 짜증만 내셨어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얼른 와보세요. 뭐? 많이 다치셨어? 얼마나? 그건 와서 보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머니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하셨으면 해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바로 짐을 쌌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도 집을 나갈 테니 짐을 싸라고 시켰죠. 애들에게 좀 미안하기는 했지만 저도 이제 좀 사람답게 숨도 좀 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말이죠. 짐을 다 싸서 차에 실어놓고 퇴근한 남편을 기다렸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친정으로 갈 거야. 여기 이혼 서류 뽑아놨으니까 사인해서 보내. 여보, 안 그래도 누나에게 전화가 왔던데 무슨 일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이러지 마. 그 소리 지겨워. 그리고 당신이 매번 잘못했다 빌면 뭐해, 바뀌는 게 없는데. 나도 미안한데 이제 한계야.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해. 나 당신이랑 애들 없으면 못 살아. 됐어. 그러면 애들 데리고 혼자 살던지. 나는 당신이랑 이제 못 살아. 남편이 울며불며 애들도 잡고 저도 잡았지만 저는 다 뿌리치고 집을 나와서 아버지가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갔어요. 거기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죠. 물론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엄청 왔어요. 하지만 전 차분하게 대응을 했죠. 너 당장 병원으로 와. 나 입원을 시켜놓고 어디 며느리가 사라져. 네가 입원을 시켰으니 와서 병수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정신 차리시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그때 제 결심은 정말 굳건했어요. 무조건 이혼을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가 아버지 집에 도착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남편이 바로 따라와서 저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다시 받아줄 동안 못 올라간다고 아예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집에 있으면서 계속 용서를 빌었죠. 신우 역시 이번에는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그랬어요. 진짜 미안해. 올케는 이제부터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앞으로는 절대 우리 엄마 신경 안 쓰이게 내가 책임질게. 됐어요. 그냥 정리하려고 하니 형님도 그리 알고 계세요. 부탁이야, 올케. 내 동생 올케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결혼하고 보니 그간 올케에게 실수 많이 했구나. 이제 알았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부디 다시 생각해줘. 신우는 앞으로는 절대 시어머니 관련한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하겠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퇴원시켜서 데리고 갔죠. 이번에는 신우가 큰 결단을 내렸어요. 엄마, 이제 혼자서 좀 살아봐. 매번 나 아니면 민호에게 의지해서는 거 그만하고. 뭐? 의지? 의지라니. 당연히 자식이 있으면 부모에게 생활비도 주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만큼 키워줬는데 그것도 바라면 안 되니? 안 돼. 엄마는 우리를 잘 키운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한 게 뭐가 있어? 엄마 나 이 사람들 다 이래. 알아? 엄마도 이제 앞으로 알아서 좀 살아봐. 그러면서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동생 이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절대 허락 없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연락하기만 하면 동생 바로 이혼당한다고 말이죠. 남편은 당분간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내는 생활비도 더 줄이기로 했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에 입건이 되었어요. 무전 취식으로 말이죠. 그제야 덜컥 겁이 났는지 시어머니는 그간 그렇게 돈을 뿌리고 잘해줬다는 둥, 자기 없으면 모임이 안 된다며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모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모양이었어요. 밥값을 좀 같이 내달라고 말이죠. 사실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니 조금만 돈을 모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원래 사람들이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이죠.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사실 크다면 크지만 시어머니 정도의 나이를 먹고도 밥값 187만 원을 못 갚아서 그 난리를 치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름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모양이더군요. 결국 시어머니 모임은 이 문제 때문에 안에서 큰 싸움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일은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힌 방향으로 흘러갔죠. 알고 보니 모임 사람들끼리 불륜도 있고 다른 애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돈을 보태주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 그 사람들에게 불륜을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협박이 먹혔는지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협박 때문에 시어머니와 옥신각신하다가 싸움이 커졌고 그중 한 명은 결국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들켜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이혼까지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 말이죠. 본인도 그런 주제에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앙심을 품은 사람이 시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르던 상대의 부인에게 모든 것을 다 터뜨렸던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신우에게 전화가 온 것이죠. 빨리 여기 좀 와봐. 나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인데요? 왜 그러세요? 여기 경찰서야. 민우도 같이 데리고 와. 변호사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깜짝 놀라 남편과 달려갔더니 시어머니는 머리가 다 쥐어뜯기고 입고 있던 옷도 찢어진 채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앉아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집으로 시어머니 불륜남의 아내와 자식들이 들이닥쳐 집안 살림도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 불륜남의 아내에게 시어머니는 두들겨 맞은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화가 안 풀리는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욕을 퍼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차마 얼굴도 못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이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죠. 얼굴이 창백해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조치만 끝내고 경찰서를 나오며 시어머니에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 아들 없다 생각하고 사세요. 다신 연락하지 말고. 이거 오해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의 말도 듣지 않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잘못했다 매달렸지만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냉랭하던지 저도 차마 말을 못 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와 의절을 해버렸죠. 신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고 시댁이 알까봐 무서울 정도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떠나버렸으니까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어찌저찌 식당 밥값은 해결을 했지만 그날 왔던 모임 사람들과 이리저리 고소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와중에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고 말이죠. 시간이 얼마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저에게 끝없이 전화가 왔기에 받았더니 남편이 전화를 빼앗아 들고 한마디 한 것이 전부였어요. 내가 지금 변호사인데 그렇게 살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내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요? 다시는 집사람에게도 전화하지 말아요. 늘 말이 없고 조용하던 남편의 목소리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고소를 당해 어머니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으니 가봐야 하지 않겠냐 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해 버렸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 어찌저찌 유치장에서 나와 계속 줄소송을 당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유치장에서 나온 것도 우리 아버지 덕이 컸어요.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마음을 닫으려 했던 저를 설득해서 제 마음을 돌리신 분도 저희 아버지였어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못 산다고 이혼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저를 앉혀놓고 이러셨죠. 네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할지 알아. 하지만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처자식과 헤어져야 하는 윤서방 마음도 이해해줘. 왜 아무 잘못이 없어. 진작에 자기 엄마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착해서 그래. 그런 심성이어서 우리가 윤서방을 좋아했던 거잖아.
너는 윤서방이 칼같이 자기 엄마를 쳐내는 냉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몰라, 나도 이제는 지쳤어. 이번에 알았으니 조심할 거야. 그리고 애들 생각도 해. 졸지에 아빠랑 헤어져 살아야 하는 건 애들에게 가혹하잖아. 그렇게 저희를 설득해 화해하게 하셨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제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고기를 구워주면서 그러셨던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켜야 할 선이 있어. 그래도 어머니잖아. 이러다 잘못되면 감옥에 가실 수도 있다며. 그건 막아야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 머리로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자네가 하지 말고 친구나 어디 부탁할 사람은 없어? 이번 일로 자네 어머니도 깨달은 바가 많으실 거야. 늘 아버님과 지윤이에게 죄송해요. 계속 저 때문에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제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리고 웬만하면 잘 해결해봐. 자네 어머니가 전과자가 되면 자네에게도 좋을 건 없잖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 저희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편이 손을 써서 시어머니는 하마터면 감옥에 갈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어요. 물론 남편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아는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어지는 줄 소송에 대응하는 중이고요. 남편은 그 친구에게 절대 봐주지 말고 수임료를 다 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돈을 주라고 쐐기를 박았고요. 지금 시어머니는 변호사 비용이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 확 줄어든 생활비까지 혼자 감당하느라 급히 일을 구해서 돈을 벌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일이 이 지경이 되어서야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혼자 사시는 것이죠. 사람이 급하면 다 된다고 하더니 새벽에 건물 청소 일을 나갔다가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가끔 연락 오는 신우의 말로는 월급도 괜찮고 운동 겸 하는 일이라 오히려 좋다고 만족한다고 그러셨다길래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몸도 더 건강해지고 잘 지내시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신우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이제 세상 살기에 쓴맛을 봐서인지 예전처럼 속 터지는 이야기도 많이 줄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시어머니를 용서하거나 다시 얼굴을 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요. 인자하던 사람이 분노하면 더 무섭듯이 앞으로 남편의 생각이 언제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사실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더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애들 더 크기 전에 여행도 더 자주 가자. 아버님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웬일이야? 매일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하더니. 내가 앞으로 가족들이랑 지내는 시간 더 많이 낼게. 이번에 진짜 가족을 잃는다 생각하니 내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느낀 게 많아. 그동안 애들 어릴 때는 일만 한다고 신경도 안 쓰더니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하고 당신 편하게 해줄게. 이제는 진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라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하니 뭐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그 무엇보다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회사에서의 실적도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몇 년 더 하다가 나중에는 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하는 게 꿈이래요. 변호사 일을 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다나요? 저 역시 꿈이 생겼어요. 그간 거의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를 시켰잖아요. 솔직히 그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학벌이 나쁘다는 둥, 가방끈이 짧다는 둥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했었죠. 제가 모르는데 공부를 시킬 수도 없고 뭐라도 알아야 나중에 저에게 애들 공부 탓을 안 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공부였는데 하다 보니 의외로 공부가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재미있기까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역할을 바꿔. 내가 애들 키웠으니 앞으로 당신이 애들 챙기고 내 뒷바라지 좀 해줘. 그간은 내가 당신 뒷바라지 했잖아. 나도 이제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어. 정말이야? 그래 알았어. 내가 애들 챙기고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 하고 싶은 공부 시켜줄게. 얼마든지 해. 그래서 저는 지금 애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큰애는 올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예정인데 그런대로 성적이 잘 나와서 본인은 아버지와 같은 대학에 갈 거라고 그러고 있죠. 저는 둘째와 함께 주말에는 독서실도 같이 다니고 그러는 중이에요. 얼마 전 친모의고사에서 제가 성적이 더 높게 나와서 너는 왜 해주는 밥 먹고 네 방 청소도 한 번 안 하면서 성적이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큰 소리도 좀 쳤죠. 많이 늦었긴 했지만 공부를 해 심리학과를 가서 나중에 심리상담소를 여는 것이 제 꿈이에요. 아직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저는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해서 되든 안 되든 도전하려고 해요. 지금이라도 늘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 살던 굴레에서 벗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이사한 전원주택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세요. 텃밭도 가꾸시고 얼마 전에는 집 앞에 밭을 통째로 사서 배추도 심으셨더라고요. 좀 쉬라고 말려도 그걸 못하시는 성격이라 이제는 농사를 지으실 작정인가 봐요. 남동생도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귀여운 아기를 낳아서 주말마다 올케와 함께 내려가서 마당에 아기를 풀어놓고 신나게 놀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남편도 주말마다 내려가서 조카도 보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농사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좀 쉬던지 아버지 농사일을 말리던지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해도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나요. 농담이랍시고 저에게 이랬어요. 매일 피곤하다면서 왜 매주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오는 거야. 차라리 가서 아빠를 좀 말리던가 해야지. 당신이 앞장서서 농사를 지으면 어떡해. 오히려 당신이 공부하는 게 적성에 맞고 나는 이렇게 농사나 짓고 사는 게 적성에 더 맞는 것 같아. 참 이상하지? 거기서 아버님이랑 있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 저희 가족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역시 이제야 제 인생의 방향을 잡아서 더욱 행복해지려고 하는 중이고요. 어쩌면 인생은 늘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찾는 여정이라고 했던가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저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네요. 그러니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부디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적든 많든 저희가 노력한다면 인생은 반드시 저희에게 그 보답을 줄 것이니까요. 그 길을 찾아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